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찬정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앞에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주 봐야 정답인데. 근데 시청자 분하고 마주 보시는 걸로. 그 지금 이준석이가 우크라이나 갔다 왔습니다. 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 정진석 부의장이 이준석 씨가 말하자면 나대는 거 이거 자제하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그냥 되받아 가지고 그럼 뭐 전당대회도 나의 순서 대표 뽑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치받고 그러고 이제 우크라이나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지금 이 국민의힘당은 이준석 대표가 현재와 같은 이 모양으로 존재하는 한 그 혼란은 계속될 것이고 동시에 그러면 자연인 이준석 또는 정치인 이준석 최연소 대통령을 꿈꾸는 이준석에는 장래가 있느냐? 없다. 이 상태로는 장래가 없다. 그 개인적으로는 장래도 없고 당도 혼란에 빠뜨리고 그러니까 멱살잡이 해갖고 니 죽자 나 죽자 하는 꼴이 돼버리고 만다. 물론 이준석 지지한 사람들이 뭐 아직도 많이 있다고 봐요. 그 작년에 그 등장할 때는 국민의힘당 지지율을 굉장히 높여주고 젊은 사람들 입당 건수도 굉장히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한 대로 시작은 미미하나 끝은 장대하다가 아니고 반대로. 시작은 장대하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봉규 TV 시청자들 중에 이준석 열렬 지지자가 틀릴 수 있을 텐데 서운하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 지난 대통령 선거와 이번에 6월 1일 지방선거에 이준석이라는 요소가 비교 교량해서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본다면 이게 그로 인해서 윤석열 후보의 표도 적게 나왔고 예를 들면 0.73%인데 이준석 요소가 좀 좋게 보였더라면 3 내지 5%로도 올라갈 수 있었는데 그랬다. 왜 그러냐? 2번 가출했잖아요. 그렇죠. 2번 가출했는데 그게 치명상을 입혔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회복이 안 되리라.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당이라는 게 이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대통령 후보의 리더십이 저 모양이냐? 굉장히 위기를 느꼈거든요. 어찌어찌 해가지고 뭐 가서 달래가 오듯이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봉합이 됐으나 이미 굉장히 깊은 상처를 남겨놨다. 그 다음에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이제 민주당 쪽에 성폭행 사건이 터졌잖아요. 박완주 사건, 그다음에 목포의 김모 의원인가 한 의원의 그 수하에서 여직원을 폭행한 사건, 성폭행 사건 등등이 일어났는데 이걸 쟁점화하는데 대표가 몸을 가려버렸다. 자기의 성상납 의혹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하는지 내가 자세히 관찰을 했더니 박완주 의원 출신 지역이 충남 천안입니다. 충청남도 지사 선거는 이 거점 도시인 천안과 옆에 붙어있는 아산시 인구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되는데 그 천안 출신이 성폭행 사건에 관여돼 갖고 이게 자진 탈당한 사태 같으면 이걸 쟁점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작년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성추행 사건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게 박원순이 그만두고 자살하고 오거돈이 감옥에 가고 그럼 이걸 쟁점화해야 된다면 그 당시에 초기에는 충청도가 불안했다고 국민의힘당으로서는 그러니까 이걸 쟁점화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 갔어야 된다고 천안 그렇죠. 거점도시 아산 못 간 이유는 그 민주당에서 반격할 거라고 니부터 잘 추스려라 이렇게 된 자격지심이 있으니까 못 가고 김포공항 폐지 문제를 이재명이 들고 나오니까 제주도 여론이 나쁘니까 거기 쪽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그 제주도 여론을 격발시키고 이랬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 이준석이라고 하는 존재가 국민의힘당의 보탬보다는 마이너스가 많고 이 식으로 가면 계속 너 죽자 나 죽자 되면 점점 지지율도 심화되고 문제가 생기게 된다. 손익계산서에서 완전히 마이너스다. 그럼 해결 방법이 뭐냐? 방법이 뭡니까? 해결 방법이 뭐 이번에 윤리위원회도 있고 이러니까 그 얘기 듣지 않으니 윤리위원들이 뭐 전부 이준석 대표가 임명한 사람들이고 하니까 성상납 사건에 대해서 뭐 그게 증거가 불충분하든지 이렇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제가 파악하고 있는 이 이준석과 관계에 대해서 지금 드러난 것으로 알려진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네. 그 7, 8년 전에 대전 유성관광호텔에서 그 유관기관 네. 그 박근혜 대통령 때 예. 그러니까 유성관광호텔 지하에 있는 그게 룸 살롱에서 네. 술 접대를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여성의 성접대를 받은 호텔 거죠. 방에 예. 올라가서 예. 이제 성접대를 받았다. 예. 그 다음에 이걸 은폐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폭로한 것이 가로세로 연구소의 TV를 통해 가지고 그 관련자가 제보를 해가지고 이게 세상에 알려졌거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은 나는 그런 일이 없다. 그런 일이 없다. 그리고 그 사건 고객께서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 네네. 거기에 내 이름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이랬다고. 그러다가 얼마 뒤에 김철근이라고 대표 보좌역 하는 김철근 씨, 그 텔레비도 가끔 나오고 그랬죠. 네. 김철근 씨가 문제에 그것을 폭로한 그 성상납 쪽의 관련자 폭로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무마조로 이 애둘러 가지고 그 입막음용이라는 말 안 하고 그쪽에 자관 투자 명목으로 7억 원을 제공하겠다는 이런 이 각서까지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나왔죠. 이 팩트에 대해서 이준석은 지금 거기에 그 시간에 이 유성관광호텔에 간 일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간 일이 있다 없다 그건 얘기를 안 해요. 안 해요. 그건 나는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만 얘기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간 일이 있다 없다 얘기 안 하는 거 자체. 그게 간거만. 뭐 증인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7억 원짜리 증거인멸용 무마용 그 각서도 그게 나는 모른다 이러고요. 나는 모른다. 그러면서 뭐 위조됐을지도 모른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제 경험칙상 이준석은 그 성상납 받았다고 하는 정황이 확실하고 그걸 은폐하기 위한 7억짜리 각서 그것도 분명하다. 이렇다면 그는 윤리위에서도 이게 제명을 하든지 그 대표 자리에서 그걸 그만두게 해야 된다. 그러나 윤리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 간에 이준석에게는 현재로서 이런 정치 활동을 계속하는 한 이른바 유성관광호텔 성상납 그리고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그 주홍 글씨의 딱지는 계속 붙어갈 것이다. 계속 붙어가면 그가 앞으로 국회의원 2년 뒤에 저쪽 선거구인 이 성북동 그 어디죠? 그게 노원구에 국회의원 나오고 그리고 또 그 2년 뒤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도 나오고 하는 그 길이 험난할 뿐 아니라 내가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이봉규 TV를 통해 갖고 뭐 다른 데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걸 못 들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에게 대표되기 전에 내 유튜브에 출연시켜 가지고 소신을 발표까지 하고 나도 지금도 호의를 갖고 있어요. 자, 손자뻘 아닙니까? 맞손자뻘이죠. 저 맞손자가 만 30살이니까 그거보다는 7살이 많지. 7살 많네. 그런데 자, 이준석 대표 그때는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이제 그 미국 생활에 조금만 익숙해갖고 미국 관행을 할 텐데 에드워드 케네디 전 상원의원 얘기를 나는 그대에게 들려주고자 합니다. 에드워드 케네디는 존 케네디의 막내 동생으로 나이가 15살 차이입니다. 그렇죠. 케네디 대통령이 이 형제 중에 둘째고 그다음에 맨 막내가 에드워드 케네디. 바로 밑에가 로버트 케네디고요. 그래가 대통령으로 형이 된 2년 뒤의 마사추세츠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에드워드 케네디가 32살인가 뭐 4살 때 상원의원이 돼가 쭉 상원의원을 했는데 68년 선거를 앞두고 셋째 형이죠. 셋째 형. 로버트 케네디가 그 민주당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였는데 그렇죠. 암살당했죠. 그러자 대안으로 에드워드 케네디가 떴어. 떴는데 얼마 안 지나가 이게 꺼져버렸다고.
그리고 그 뒤에도 대통령 선거 때마다 에드워드 이름이 나왔다가 꺼지고 나왔다가 끝내 대통령 그 후보 경쟁에 나서지도 못하고 네. 그리고 대통령 꿈도 저번째 상원 의원은 계속해서 하다가 70대 후반에 사망했는데 왜 그랬느냐 하면 상원 의원이 되고 형이 이제 대통령도 되고 난 다음에 상원 의원이 됐을 때 이 둘째 형 로버트 케네디가 여비서였던 여성하고 네. 그 마사추세츠 보스턴 근교 어디에서 파티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길에 네. 거기 바닷가니까 네. 그 바닷가에 좁은 울목에 여기 다리가 있는데 네. 다리 교량을 받아버렸어. 술이 취해서 그랬는지. 그 차가 떨어져 버렸어. 아이고, 예. 이 해변가 예. 받아서 떨어졌는데 본인은 나와가지고 10시간 뒤에 경찰에 신고를 했어. 아이고. 10시간 뒤에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 본인은 살아났는데 그래 경찰이 여기에 탑승자가 있었다고 신고를 하니까 수색을 해서 그 다음날 24시간 만에 그 전 여비서의 익사체가 발견이 됐다. 예. 자, 요겁니다. 요거 팩트를 가지고 대통령 될 사람이 위기에서 혼자 탈출했다. 그리고 그러니까 죽든 살든 그 경우에 이 남자다운 사람이라면 그 여자를 구하다가 같이 죽든지 같이 살아남든지 이런 노력을 했는데 그것도 안 했다. 그 다음에 10시간 동안 사건을 은폐했다. 은폐하기 위한 뭔가 이 머리를 통박을 굴리다가 결국 10시간이 지나서 이 신고를 했다. 예. 이것 때문에 대통령 안 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죠. 예. 자, 이준석 대표 내 얘기 들었지요? 에드워드 케네디 사건 그게 그 여비서 이름이 있는데 내가 이게 영어 이름 좀 복잡해서 뭐 이름까지는 뭐 예. 에드워드 케네디 사건의 여비서 익사 사건 예. 지금 들었지요? 자, 이준석 지금 말이지.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유성관광호텔 성접대를 받았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되니까 이 증거인멸을 위한 이제 뭐 7억원 각서까지 만들었다. 여기서 자복해라, 자복. 자수가 아니고 자복. 자복해라. 민심 앞에 자복하는 길이 하나 있다. 이게. 그건 네. 뭔가 하면 저거 젊어서 실수했습니다. 눈물을 그냥 뚝뚝 흘려라. 예. 그래갖고 국민들이 아이고 저거 불쌍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구나. 예. 그러나 대표는 그만둬야지. 그 당연히 그만. 그리고 예. 대통령직에 도전하기 위해서 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게. 그게. 예. 그거 지금 현재로는 자복해야 된다. 자복. 자수는 죄인들이 범죄자가 수사기관에 출두해가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신고하는 게 자수고 예. 자복은 이게 예를 들면 피해자에게 가서 피해자에게 고개를 숙이고 굴복해서 잘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 자복. 자수나 자복이나 다 좀 다르네요. 형이 감경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민심 앞에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고 대표도 물러서고 그리고 몇 년 동안 이렇게 잠잠하게 뭔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길을 찾아야 된다. 안 그러고 지금 이 주홍글씨를 이렇게 어떻게든지 덮고 지우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도 가보고 뭐 정진석 부의장이 뭐 말 잘했다고 나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정진석 부의장이 한 말을 물고 놀아줘서 매일 뭘 이렇게 문제를 삼고 그런다고 그 주홍글씨가 없어질 것 같아? 그게 안 없어져. 지금 그걸 없애기 위해서 자꾸 돌출절 행동을 계속하면 그 주홍글씨 위에 더 나쁜 것만 계속 쌓인다 이게. 네. 지금 이 단계는 내가 말한 대로 지금 대통령 선거에도 내가 가출 행위를 한 건 지금 지났지만 반성한다. 네. 그리고 내 이 주홍글씨 사건 때문에 지방선거에도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여러분 그런 것만 없었더라면 경기도 돌아다니면서 이게 김은혜도 당선시킬 수 있었지 않겠냐. 이런 거 생각하니까 여러분 앞에 정말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그 사실은 사실입니다. 예. 내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보기에 자복하라. 사실인 같은데 사실입니다. 네. 젊어서 한 번의 실수라고 생각하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대표직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제가
수기 시간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그때 뭐 다시 정치를 재개하든지 하겠습니다. 이거 외에는 길이 없다 이 말이야. 단 하나의 이준석군 길이네요. 네. 길이 없어. 이 외에는 그 계속해서 국민의힘당 끌어내리는 분란이 생겨 끌어내리는 결과고 그것은 지금 집권 초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휘력에도 말이야 영향을 주고 나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이고 내가 한번 찾아갈까? 내가 이게 아유 단둘이 있을 때 내가 반말 비슷하게 나도 잘 알아요. 고정하십시오. 내가 한번 찾아갈 가치 없습니다. 이게 민심이라고 쓴 내가 야구 방망이를 하나 사가지고 민심이라고 쓴 크게 써가지고 이름을 들고 내가 한번 찾아가? 이 대표 내 말 명심해요. 내가 젊은 그대를 위해서 하는 소리야. 앞으로 기회가 얼마든지 있어. 아니 과오를 안 저지른 사람 대한민국 어디 있나 이거. 그러니까 과오를 저지르더라도 그걸 어떻게 벗어나느냐. 그게 아주 극적으로 아주 빛나게 벗어나라 이 말이야. 그렇죠. 그게 네. 쪼잔한 짓 하지 말고. 네. 자, 지금 이 검찰이 다 싹쓸이한다 이런 비판들이 주사파나 좌파에서 심하고요. 보수 국민의힘의 일각에서도 조금 그런 목소리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 민주당은 이걸 호기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 그리고 국민의힘 당에도 뭐 좀 언짢은 사람들은 문제를 삼는데 문제는 이복현 전 부장검사를 금융감독원장으로 딱 시키니까 이게 아주 예. 돌출적 예. 말하자면 현안으로 나가지고 이 종편 같은데 신문에 이게 쭉 열 몇 명 사진이 네.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봉규 시청자 여러분, 네. 그 사진에 나열된 거 여러분 뭐 일부러 신문 찾아보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지요. 여기 쭉 순서대로 1. 한동훈 법무장관, 2. 이노경 법무차관 이렇게 나오거든. 네. 요걸 원래 검사들이 하는 자리 아니에요. 네. 거기는 네, 그걸 빼야지. 그렇죠. 그건 빼야지.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이 장관급 또는 수석비서관급은 내가 보기에 두세 명인가 한두 명밖에 안 되는데 맞아요. 네. 인사 무슨 비서관하고 그리고 그 외에는 대부분 비서관 이하 행정관들로 예를 들면 대통령 집무실을 지키는 집사 만만하게 야 어디 전화 걸어라 하는 이런 그 비서관들 네. 그게 검사 또는 검찰청에 근무했던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래가지고 열 몇 명 쭉 이렇게 나열했는데 이게 핵심적인 자리를 따져야 돼요. 그렇죠. 예. 핵심적 자리에 과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초기 인사에서 주요직을 전부 도배질 했느냐? 아니다 이거야. 네. 머리수에 있어서 도배질 한 게 절대 아니다. 이렇게 따진다면 이 문재인 대통령은 초기부터 캠코더 인사니야. 캠프 출신, 그 다음에 좌파적 코드가 맞는 사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 문재인 대통령 2017년 5월 10일 취임했을 때 그 취임사를 통해 가지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 광범위하게 이게 능력 있는 인재를 나를 비판했던 사람들도 기용해 쓰겠다. 하나도 쓴 게 없어요. 캠코더 인사야. 예. 이게 나는 더 지독하다요. 캠코더 인사에 들어가 보면 민변 출신, 그렇죠. 참여연대 출신, 이게 전문성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뭐 경제수석 자리 아니고 정책수석 자리 앉아가지고 이제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이렇게 주택 문제 전부 망가뜨린 게 이 비전문가들 캠코더 인사와 참여연대 민변 출신들을 잔뜩 갖다 놓고 전부 실패해버렸는데 그 중에 아주 악랄한 거 내가 하나 예를 들지요. 조국 법무장관이 돼가 그만두기 전날 이 민변 출신의 한동수 변호사를 대검찰청 감찰부장으로 임명하고 자리를 뜬 겁니다. 그 대검찰청 감찰부장 이 사람은 검사 경력도 없고 그냥 변호사, 민변 출신 변호사, 민변의 핵심인데 그게 뭔가 하면 윤석열 총장 감시병이야, 세파트. 나는 그거 하는 거 보고 참 내 감정들이 이놈들 정말 악랄하구나 이게. 검찰총장 손발 묶고 차라리 폭력을 써서 그냥 쫓아내버리지. 요걸 세파트처럼 딱 앉아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아침에 대검찰청 간부 회의할 때 그 속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요. 나는 그걸 참아내는 거 보고 야 이 윤석열 이거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나 같으면 그거 못 참아. 너 이 자식 그만둬 임마.
너 내 새빠도로 그렇게 이제 이렇게라도 할 뻔은 그거 절대 안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 지금 이게 검찰 출신으로 도배제를 했다 하는 그거는 이게 어불성설이고 그 수준까지 도배제를 하지 않았다. 이복현을 딱 임명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복현이 무자격자냐? 아니요. 금융감독원이 지난 5년 동안 한 짓이라고는 정권 실세들이 관련이 있었던 옵티머스 라임 사건 등에 대해서 그게 일반 국민들을 이게 사기적 방법으로 펀드로 돈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게 갈라먹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옵티머스 사건은 이혁진이라고 임종석 전 실장의 이게 멘투. 이게 도망가갖고 지금 이 인터폴을 통해서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이 이런 걸 감독해야 되는데 이를 눈 감아 버렸다. 이를 눈 감아 버리고 추미애 장관은 이런 부분을 조사할 남부지방검찰청의 금융조사 특수부도 다 없애버리고 이랬는데 그러면 거기에 이복현이가 무자격자요? 아니요. 최적의 자격자죠. 아니 내가 잘 알아 이복현이는 그 분야의 수사에 전문화된 기술가 공인 회사예요. 내가 공인해서 회장한 사람입니다. 이복현을 내가 잘 알아. 그 적임자예요. 그러면 도배제를 했다고 하는 게 이복현 등장으로 아주 이렇게 해버렸는데 그럼 이복현이 말고 늘 공무원 하면서 금융 감독기관에 그냥 고만고만하게 잘하고 승진하는 사람 중에 그래 보기 좋다고 이렇게 검찰 출신 일부러 피해갖고 해? 그러면 도둑되고 말지. 자, 요런 전제로 왜 이런 게 도배제를 했다, 편중 이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탕평 인사라고 하는 게 우리들 머리에 금과 옥조로 박혀 있습니다. 네. 탕평 인사는 좋은 거다. 세대별, 연령별, 성별 이걸 골고루 이렇게 섞어서 하는 거 그게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렇게 되는데 이게 국사교과서 탓이라고 내가 얘기합니다. 국사교과서. 국사교과서에 영조, 정조 임금이 탕평책을 한 임금으로 훌륭하다 이렇게 내가 탕평책은 아주 훌륭한 정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교과서 쓴 사람들이 이게 머리를 잘못 굴렸다고. 탕평책 그 당시 좀 전문적으로 들어가 보면 돌려막기 한 거예요. 돌려막기 하고 말 안 듣는 놈은 그냥 처형했어요. 그럼 그런 식으로 탕평책 하면 돌려막기 하다가 처형해 버리면 없는 죄도 만들어 감옥에도 보내고 해야지. 그러니까 탕평책이 아름다운 일이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 보고 그러면 탕평책으로 그러면 남녀, 성별, 지역별 그 없이 적군, 아군 구분도 안 하고 막 섞어가지고 하라. 말이 안 되지요. 대통령 책임자라는 게 원래 5년 동안 자기에게 호흡이 맞는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을 써서 그 결과를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사도 보면 그게 주요 인사의 검사를 도배제를 한 것도 아니고 말이지. 그런데 이걸 이복현 등장으로 도배제를 했다고 하는 것은 사람 머릿수에 있어서 적어도 장차관급에 있어서 그 도배제를 했던 것이 전혀 아니고 이러니까 이건 순전히 트집잡이다. 그러나 다만 윤 대통령은 이런 점이 있어요. 그래도 여론이 이러니까 그것도 전혀 또 눈 감을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그런 점은 좀 고려를 하고 하나는 이복현을 썼는데 성공했다 하는 증거를 앞으로 1, 2년 안에 남겨야 돼요. 남겨야 돼요. 그거는 난 잘했다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듣게 돼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개딸들 얘기는 다음에 해주시죠. 네, 마치겠습니다. 박찬정 변호사님이셨습니다.